오늘 우리는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지성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2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이루어온 불교. 그 깊고 광대한 가르침 속에서 철학이라는 측면은 과연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린 박물관의 유물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저희에게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비친을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히 불교가 죽었다고 말하다니 이 얼마나 방자하고 무례한 질문인가. 저 역시 이 질문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의 진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코 불교 자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단순히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찬란한 예술과 음악, 장엄한 건축,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위대한 수행의 문화를 품고 있는 거대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광대한 불교의 우주 속에서 불교 철학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좋든 싫든 서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철학의 세계에서는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주장은 경전이나 위대한 스승의 말씀에 기대는 경증, 즉 권위에 의한 증명이 아니라 오직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 이증을 통해서만 그 생명력을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 과연 오늘날 불교 철학은 살아있는 학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교 철학은 아주 오래전에 약 1200년 전에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사상의 위대한 흐름을 만든 아비달마,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에서 꽃피운 천태와 화엄 사상은 바로 이증의 정신, 즉 치열한 논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이치를 파고들어 새로운 사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천태와 화엄종이 정점에 달했던 7대 8세기 이후 불교 철학의 창조적인 맥은 사실상 끊어지고 맙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바로 선이었습니다. 선은 불립문자, 즉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논리적 사유보다는 직관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분명 불교의 또 다른 위대한 발전이었지만 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사유의 활동을 멈춘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불교는 새로운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융합하여 탄생한 성리학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과거 시험의 유일한 학문이 되면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정치적 권력으로 불교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7세기 이후 사상적 발전을 멈춘 불교를 지성적으로 압도했습니다. 불교는 성리학의 날카로운 사상적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깊은 산속으로 밀려나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떠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을 때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곳은 뉴턴과 스티븐 호킹, 다윈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자 제가 전공한 서양 분석 철학이 태동한 심장부였습니다. 그곳의 철학과 학생들은 철학을 순수 철학과 그 외의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고전학으로, 로크나 흉과 같은 근대 철학자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학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라는 말은 이미 끝난 것, 지나간 것이라는 냉정한 의미였습니다. 살아있는 철학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발전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훗날 저는 20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인문학자로 꼽히는 저의 스승 김재권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리철학과 형이상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셨던 교수님께서는 어느 날 저녁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불교 철학의 흥미로운 점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자 교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죠. 동양 철학은 죽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동양의 사상들은 과거에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죽은 학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살아있는 철학인 서양 철학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셨습니다. 물론 훗날 교수님께서는 불교 철학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저를 격려해 주셨지만 그 마음을 바꾸시는 데에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불교학자였던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조차 미국의 대학에 지원할 때 이력서 전공란에 불교 철학이라고 쓰지 못하고 형이상학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철학도 아닌 것을 연구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철학이 처한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핵심에 체험을 절대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불교의 전통에서 강조하는 깨달음의 체험은 종종 논리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던 탐과 제리 논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탐이 어느 날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어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얻었어. 이는 마치 나는 어제 수행 중에 번개가 치는 듯한 체험과 함께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쥐 제리가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 보석 좀 구경시켜줘. 탐이 대답합니다. 안 돼. 이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라도 설명해줘. 탐이 말합니다. 너무나 신비해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 제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럼 그림으로라도 그려봐줘. 탐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릴 수도 없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해. 제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그 보석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증명할 건데? 탐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와 똑같은 보석을 가진 사람만이 내가 보석을 가졌다는 걸 알아볼 수 있지. 너도 그 보석을 얻어야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제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그렇습니다.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의 품질을 증명해야지 사는 사람에게 일단 사서 써보면 좋은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알 수 있다거나 너는 근기가 낮아서 이해 못한다는 말은 서구의 합리적인 지성 앞에서는 그저 동문서답에 불과합니다.
더욱 근본적인 논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침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한 체험을 통해 얻는다는 그 깨달음은 깨달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첫째, 만약 모든 깨달음의 체험이 본질적으로 같다면 이는 그 깨달음에 변치 않는 고유한 성질,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은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에 자성이 있다는 주장은 공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둘째, 만약 깨달음의 체험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저마다 다른 수많은 체험들을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공통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면 어떤 체험은 깨달음이고 어떤 체험은 망상이라고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기준 자체가 모든 다른 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 또한 공의 원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주장하는 한 이 딜레마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논증을 여러 학회와 강연에서 발표했지만 지난 수년간 그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논증들은 사실 대학교 1학년 논리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기본적인 수준의 것입니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체계화했던 논리학의 기초입니다. 불교 철학이 진정한 철학으로서 다시 살아나려면 이처럼 기본적인 논리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권위의 기대는 경증의 시대를 넘어 치열한 이증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불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불교가 가진 무한한 지적 자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죽은 철학으로 남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1200년 전 멈춰버린 위대한 사유의 강이 다시 흘러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답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불교 철학은 과연 죽었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잠든 거인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경전을 그저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지성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불교 철학은 비로소 12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21세기의 가장 빛나는 철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지성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2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이루어온 불교. 그 깊고 광대한 가르침 속에서 철학이라는 측면은 과연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린 박물관의 유물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저희에게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비친을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히 불교가 죽었다고 말하다니 이 얼마나 방자하고 무례한 질문인가. 저 역시 이 질문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의 진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코
불교 자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단순히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찬란한 예술과 음악, 장엄한 건축,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위대한 수행의 문화를 품고 있는 거대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광대한 불교의 우주 속에서 불교 철학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좋든 싫든 서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철학의 세계에서는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주장은 경전이나 위대한 스승의 말씀에 기대는 경증, 즉 권위에 의한 증명이 아니라 오직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 이증을 통해서만 그 생명력을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 과연 오늘날 불교 철학은 살아있는 학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교 철학은 아주 오래전에 약 1200년 전에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사상의 위대한 흐름을 만든 아비달마,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에서 꽃피운 천태와 화엄 사상은 바로 이증의 정신, 즉 치열한 논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이치를 파고들어 새로운 사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천태와 화엄종이 정점에 달했던 7대 8세기 이후 불교 철학의 창조적인 맥은 사실상 끊어지고 맙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바로 선이었습니다. 선은 불립문자, 즉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논리적 사유보다는 직관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분명 불교의 또 다른 위대한 발전이었지만 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사유의 활동을 멈춘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불교는 새로운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융합하여 탄생한 성리학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과거 시험의 유일한 학문이 되면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정치적 권력으로 불교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7세기 이후 사상적 발전을 멈춘 불교를 지성적으로 압도했습니다. 불교는 성리학의 날카로운 사상적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깊은 산속으로 밀려나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떠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을 때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곳은 뉴턴과 스티븐 호킹, 다윈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자 제가 전공한 서양 분석 철학이 태동한 심장부였습니다. 그곳의 철학과 학생들은 철학을 순수 철학과 그 외의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고전학으로 로크나 흉과 같은 근대 철학자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학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라는 말은 이미 끝난 것, 지나간 것이라는 냉정한 의미였습니다. 살아있는 철학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발전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훗날 저는 20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인문학자로 꼽히는 저의 스승 김재권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리철학과 형이상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셨던 교수님께서는 어느 날 저녁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불교 철학의 흥미로운 점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자 교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죠.
동양 철학은 죽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동양의 사상들은 과거에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죽은 학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살아있는 철학인 서양 철학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셨습니다. 물론 훗날 교수님께서는 불교 철학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저를 격려해 주셨지만 그 마음을 바꾸시는 데에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불교학자였던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조차 미국의 대학에 지원할 때 이력서 전공란에 불교 철학이라고 쓰지 못하고 형이상학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철학도 아닌 것을 연구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철학이 처한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핵심에 체험을 절대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불교의 전통에서 강조하는 깨달음의 체험은 종종 논리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던 탐과 제리 논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탐이 어느 날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어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얻었어. 이는 마치 나는 어제 수행 중에 번개가 치는 듯한 체험과 함께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쥐 제리가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 보석 좀 구경시켜줘. 탐이 대답합니다. 안 돼. 이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라도 설명해줘. 탐이 말합니다. 너무나 신비해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 제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럼 그림으로라도 그려봐줘. 탐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릴 수도 없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해. 제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그 보석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증명할 건데? 탐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와 똑같은 보석을 가진 사람만이 내가 보석을 가졌다는 걸 알아볼 수 있지. 너도 그 보석을 얻어야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제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그렇습니다.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의 품질을 증명해야지 사는 사람에게 일단 사서 써보면 좋은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알 수 있다거나 너는 근기가 낮아서 이해 못한다는 말은 서구의 합리적인 지성 앞에서는 그저 동문서답에 불과합니다. 더욱 근본적인 논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침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한 체험을 통해 얻는다는 그 깨달음은 깨달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첫째, 만약 모든 깨달음의 체험이 본질적으로 같다면 이는 그 깨달음에 변치 않는 고유한 성질,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은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에 자성이 있다는 주장은 공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둘째, 만약 깨달음의 체험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저마다 다른 수많은 체험들을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공통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면 어떤 체험은 깨달음이고 어떤 체험은 망상이라고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기준 자체가 모든 다른 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 또한 공의 원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머에 빠지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주장하는 한 이 딜레마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논증을 여러 학회와 강연에서 발표했지만 지난 수년간 그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논증들은 사실 대학교 1학년 논리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기본적인 수준의 것입니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체계화했던 논리학의 기초입니다. 불교 철학이 진정한 철학으로서 다시 살아나려면 이처럼 기본적인 논리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권위의 기대는 경증의 시대를 넘어 치열한 이증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불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불교가 가진 무한한 지적 자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죽은 철학으로 남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1200년 전 멈춰버린 위대한 사유의 강이 다시 흘러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답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불교 철학은 과연 죽었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잠든 거인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경전을 그저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지성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불교 철학은 비로소 12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21세기의 가장 빛나는 철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지성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2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이루어온 불교. 그 깊고 광대한 가르침 속에서 철학이라는 측면은 과연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린 박물관의 유물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저희에게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비친을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히 불교가 죽었다고 말하다니 이 얼마나 방자하고 무례한 질문인가. 저 역시 이 질문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의 진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코 불교 자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단순히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찬란한 예술과 음악, 장엄한 건축,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위대한 수행의 문화를 품고 있는 거대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광대한 불교의 우주 속에서 불교 철학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좋든 싫든 서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철학의 세계에서는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주장은 경전이나 위대한 스승의 말씀에 기대는 경증, 즉 권위에 의한 증명이 아니라 오직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 이증을 통해서만 그 생명력을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
과연 오늘날 불교 철학은 살아있는 학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교 철학은 아주 오래전에 약 1200년 전에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사상의 위대한 흐름을 만든 아비달마,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에서 꽃피운 천태와 화엄 사상은 바로 이증의 정신, 즉 치열한 논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이치를 파고들어 새로운 사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천태와 화엄종이 정점에 달했던 7대 8세기 이후 불교 철학의 창조적인 맥은 사실상 끊어지고 맙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바로 선이었습니다. 선은 불립문자, 즉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논리적 사유보다는 직관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분명 불교의 또 다른 위대한 발전이었지만 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사유의 활동을 멈춘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불교는 새로운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융합하여 탄생한 성리학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과거 시험의 유일한 학문이 되면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정치적 권력으로 불교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7세기 이후 사상적 발전을 멈춘 불교를 지성적으로 압도했습니다. 불교는 성리학의 날카로운 사상적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깊은 산속으로 밀려나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떠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을 때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곳은 뉴턴과 스티븐 호킹, 다윈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자 제가 전공한 서양 분석 철학이 태동한 심장부였습니다. 그곳의 철학과 학생들은 철학을 순수 철학과 그 외의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고전학으로, 로크나 흉과 같은 근대 철학자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학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라는 말은 이미 끝난 것, 지나간 것이라는 냉정한 의미였습니다. 살아있는 철학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발전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훗날 저는 20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인문학자로 꼽히는 저의 스승 김재권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리철학과 형이상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셨던 교수님께서는 어느 날 저녁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불교 철학의 흥미로운 점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자 교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죠. 동양 철학은 죽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동양의 사상들은 과거에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죽은 학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살아있는 철학인 서양 철학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셨습니다. 물론 훗날 교수님께서는 불교 철학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저를 격려해 주셨지만 그 마음을 바꾸시는 데에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불교학자였던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조차 미국의 대학에 지원할 때 이력서 전공란에 불교 철학이라고 쓰지 못하고 형이상학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철학도 아닌 것을 연구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철학이 처한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핵심에 체험을 절대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불교의 전통에서 강조하는 깨달음의 체험은 종종 논리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던 탐과 제리 논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탐이 어느 날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어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얻었어. 이는 마치 나는 어제 수행 중에 번개가 치는 듯한 체험과 함께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쥐 제리가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 보석 좀 구경시켜줘. 탐이 대답합니다. 안 돼. 이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라도 설명해줘. 탐이 말합니다. 너무나 신비해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 제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럼 그림으로라도 그려봐줘. 탐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릴 수도 없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해. 제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그 보석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증명할 건데? 탐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와 똑같은 보석을 가진 사람만이 내가 보석을 가졌다는 걸 알아볼 수 있지. 너도 그 보석을 얻어야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제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그렇습니다.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의 품질을 증명해야지 사는 사람에게 일단 사서 써보면 좋은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알 수 있다거나 너는 근기가 낮아서 이해 못한다는 말은 서구의 합리적인 지성 앞에서는 그저 동문서답에 불과합니다. 더욱 근본적인 논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침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한 체험을 통해 얻는다는 그 깨달음은 깨달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첫째, 만약 모든 깨달음의 체험이 본질적으로 같다면 이는 그 깨달음에 변치 않는 고유한 성질,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은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에 자성이 있다는 주장은 공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둘째, 만약 깨달음의 체험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저마다 다른 수많은 체험들을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공통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면 어떤 체험은 깨달음이고 어떤 체험은 망상이라고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기준 자체가 모든 다른 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 또한 공의 원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주장하는 한 이 딜레마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논증을 여러 학회와 강연에서 발표했지만 지난 수년간 그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논증들은 사실 대학교 1학년 논리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기본적인 수준의 것입니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체계화했던 논리학의 기초입니다. 불교 철학이 진정한 철학으로서 다시 살아나려면 이처럼 기본적인 논리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권위의 기대는 경증의 시대를 넘어 치열한 이증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불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불교가 가진 무한한 지적 자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죽은 철학으로 남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1200년 전 멈춰버린 위대한 사유의 강이 다시 흘러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답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불교 철학은 과연 죽었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잠든 거인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경전을 그저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지성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불교 철학은 비로소 12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21세기의 가장 빛나는 철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오늘 우리는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지성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2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이루어온 불교. 그 깊고 광대한 가르침 속에서 철학이라는 측면은 과연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린 박물관의 유물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저희에게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비친을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히 불교가 죽었다고 말하다니 이 얼마나 방자하고 무례한 질문인가. 저 역시 이 질문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의 진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코 불교 자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단순히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찬란한 예술과 음악, 장엄한 건축,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위대한 수행의 문화를 품고 있는 거대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광대한 불교의 우주 속에서 불교 철학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좋든 싫든 서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철학의 세계에서는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주장은 경전이나 위대한 스승의 말씀에 기대는 경증, 즉 권위에 의한 증명이 아니라 오직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 이증을 통해서만 그 생명력을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 과연 오늘날 불교 철학은 살아있는 학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교 철학은 아주 오래전에 약 1200년 전에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사상의 위대한 흐름을 만든 아비달마,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에서 꽃피운 천태와 화엄 사상은 바로 이증의 정신, 즉 치열한 논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이치를 파고들어 새로운 사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천태와 화엄종이 정점에 달했던 7대 8세기 이후 불교 철학의 창조적인 맥은 사실상 끊어지고 맙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바로 선이었습니다. 선은 불립문자, 즉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논리적 사유보다는 직관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분명 불교의 또 다른 위대한 발전이었지만 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사유의 활동을 멈춘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불교는 새로운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융합하여 탄생한 성리학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과거 시험의 유일한 학문이 되면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정치적 권력으로 불교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7세기 이후 사상적 발전을 멈춘 불교를 지성적으로 압도했습니다. 불교는 성리학의 날카로운 사상적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깊은 산속으로 밀려나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떠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을 때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곳은 뉴턴과 스티븐 호킹, 다윈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자 제가 전공한 서양 분석 철학이 태동한 심장부였습니다. 그곳의 철학과 학생들은 철학을 순수 철학과 그 외의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고전학으로, 로크나 흉과 같은 근대 철학자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학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라는 말은 이미 끝난 것, 지나간 것이라는 냉정한 의미였습니다. 살아있는 철학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발전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훗날 저는 20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인문학자로 꼽히는 저의 스승 김재권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리철학과 형이상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셨던 교수님께서는 어느 날 저녁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불교 철학의 흥미로운 점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자 교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죠. 동양 철학은 죽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동양의 사상들은 과거에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죽은 학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살아있는 철학인 서양 철학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셨습니다. 물론 훗날 교수님께서는 불교 철학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저를 격려해 주셨지만 그 마음을 바꾸시는 데에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불교학자였던 데이비드 칼루파하나 교수조차 미국의 대학에 지원할 때 이력서 전공란에 불교 철학이라고 쓰지 못하고 형이상학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철학도 아닌 것을 연구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철학이 처한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핵심에 체험을 절대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불교의 전통에서 강조하는 깨달음의 체험은 종종 논리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던 탐과 제리 논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탐이 어느 날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어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얻었어. 이는 마치 나는 어제 수행 중에 번개가 치는 듯한 체험과 함께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쥐 제리가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 보석 좀 구경시켜줘. 탐이 대답합니다. 안 돼. 이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라도 설명해줘. 탐이 말합니다. 너무나 신비해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 제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럼 그림으로라도 그려봐줘. 탐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릴 수도 없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해. 제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그 보석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증명할 건데? 탐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와 똑같은 보석을 가진 사람만이 내가 보석을 가졌다는 걸 알아볼 수 있지. 너도 그 보석을 얻어야만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제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그렇습니다.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의 품질을 증명해야지 사는 사람에게 일단 사서 써보면 좋은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알 수 있다거나 너는 근기가 낮아서 이해 못한다는 말은 서구의 합리적인 지성 앞에서는 그저 동문서답에 불과합니다. 더욱 근본적인 논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침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한 체험을 통해 얻는다는 그 깨달음은 깨달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첫째, 만약 모든 깨달음의 체험이 본질적으로 같다면 이는 그 깨달음에 변치 않는 고유한 성질, 즉 자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은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에 자성이 있다는 주장은 공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둘째, 만약 깨달음의 체험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저마다 다른 수많은 체험들을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공통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면 어떤 체험은 깨달음이고 어떤 체험은 망상이라고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기준 자체가 모든 다른 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 또한 공의 원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주장하는 한 이 딜레마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논증을 여러 학회와 강연에서 발표했지만 지난 수년간 그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논증들은 사실 대학교 1학년 논리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기본적인 수준의 것입니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체계화했던 논리학의 기초입니다. 불교 철학이 진정한 철학으로서 다시 살아나려면 이처럼 기본적인 논리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권위의 기대는 경증의 시대를 넘어 치열한 이증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불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불교가 가진 무한한 지적 자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죽은 철학으로 남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1200년 전 멈춰버린 위대한 사유의 강이 다시 흘러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답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불교 철학은 과연 죽었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잠든 거인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경전을 그저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지성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불교 철학은 비로소 120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21세기의 가장 빛나는 철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지성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2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이루어온 불교. 그 깊고 광대한 가르침 속에서 철학이라는 측면은 과연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린 박물관의 유물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저희에게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비친을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히 불교가 죽었다고 말하다니 이 얼마나 방자하고 무례한 질문인가. 저 역시 이 질문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의 진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코 불교 자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단순히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찬란한 예술과 음악, 장엄한 건축,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위대한 수행의 문화를 품고 있는 거대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광대한 불교의 우주 속에서 불교 철학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좋든 싫든 서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철학의 세계에서는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주장은 경전이나 위대한 스승의 말씀에 기대는 경증, 즉 권위에 의한 증명이 아니라 오직 이치에 맞는 논리적 증명, 이증을 통해서만 그 생명력을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 과연 오늘날 불교 철학은 살아있는 학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교 철학은 아주 오래전에 약 1200년 전에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사상의 위대한 흐름을 만든 아비달마, 중관, 유식, 그리고 중국에서 꽃피운 천태와 화엄 사상은 바로 이증의 정신, 즉 치열한 논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경전의 문구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이치를 파고들어 새로운 사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천태와 화엄종이 정점에 달했던 7대 8세기 이후 불교 철학의 창조적인 맥은 사실상 끊어지고 맙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바로 선이었습니다. 선은 불립문자, 즉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논리적 사유보다는 직관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분명 불교의 또 다른 위대한 발전이었지만 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사유의 활동을 멈춘 것과 같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 불교는 새로운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를 융합하여 탄생한 성리학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과거 시험의 유일한 학문이 되면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정치적 권력으로 불교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7세기 이후 사상적 발전을 멈춘 불교를 지성적으로 압도했습니다. 불교는 성리학의 날카로운 사상적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깊은 산속으로 밀려나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떠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을 때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곳은 뉴턴과 스티븐 호킹, 다윈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자 제가 전공한 서양 분석 철학이 태동한 심장부였습니다. 그곳의 철학과 학생들은 철학을 순수 철학과 그 외의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고전학으로 로크나 흉과 같은 근대 철학자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학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라는 말은 이미 끝난 것,
지나간 것이라는 냉정한 의미였습니다. 살아있는 철학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발전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훗날 저는 20세기 아시아가